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8월 10일 화요일이네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인간관계론을 다 끝냈고요. 이번 시간에는 홍시율 작가님의 나를 안아줄 시간이다 라는 책을 새롭게 선정해 봤습니다. 에세이 장르고요. 에세이를 다음 책으로 하고 싶었어요. 네. 지난 두 책이 자기계발서였기 때문에 새로운 장르를 좀 하고 싶었고, 그 중에서 에세이부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선정해 봤습니다. 사실 이 책의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책을 선정하고, 그리고 에세이라는 종류, 그리고 조금 힐링이 될 수 있는 책을 선정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약간 무작정 사실 책 제목을 보고 선정을 해봤습니다. 나를 안아줄 시간이다. 고독한 자신을 위로해줄 사랑, 그리고 자유라고 써져 있어서 끌리는 대로 선택해봤습니다. 사랑은 살아가는 데 유리하고 자유는 삶을 견디는 데 이롭다. 좋은 글귀도 써져 있고요. 뒷면을 보면 자기의 깊은 곳을 경유하지 않으면 자유와 사랑 중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지켜나가기 힘들다. 오른쪽 발을 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왼쪽 발에 잔뜩 힘을 주어야 한다. 둘 중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다. 이렇게 좋은 글귀도 써져 있네요.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자세히는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고 좀 간단하게 봤는데 약간은 철학적인 내용도 좀 담겨져 있더라고요. 완전 에세이 형식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인 내용도 좀 담겨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에 대해서 앞부분을 봤는데 이렇게 써져 있는 것처럼 시인이자 철학하는 글쟁이다. 철학도 하신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안성에서 나고 자랐다. 글 쓰는 것을 업으로 삼고 싶었지만 또 대학에서는 기계공학을 공부하셨고, 글쓰기와 멀어졌다가 다시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넘나들면서 인생의 근원적이고 실체적인 문제들을 사유하고 있다. 삶의 가장 평온한 순간들이란 교감 이상의 것이 흐르는 곳이다. 사랑과 자유가 합일되는 공간에서 구체적 경험인 흙을 상기하며 생명의 활력이 꿈틀대는 곳을 향하고 있다. 젊음은 순식간이고 고독은 길며 사랑은 여전히 어설프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젊음은 순식간이고 고독은 길며 사랑은 여전히 어설프다. 인상 깊네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소설로 치면은 제가 좋아하는 알랭드 보통의 소설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랭드 보통의 소설도 그냥 이렇게 쭉쭉 읽히는 소설이라기보다는 내용 중간중간마다 철학적인 내용이 좀 담겨 있거든요. 너무너무 어렵진 않게 적당히 이해가 되게 그런 종류의 소설인데 이 홍시율 작가님은 에세이임에도 불구하고 좀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일단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저자의 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글, 나 자신을 위로하는 법. 누구나 울고 싶은 순간이 있다. 이럴 때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지 맞춤 위로를 선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지에 대해 답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마땅치 않다. 타인의 위로가 가능하지 않은 오늘날 스스로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를 느끼며 더 나아가서 행복할 수 있는 길에 모색이 절실해진다. 이 책에서는 자유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안아줘야 한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외로움이 밀려오는 것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이 책은 자유에 대한 방법론이 아니며 사랑을 이루면서 자유를 향하는 과정에 대한 글이다.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상심이 커서는 안 되리라. 원래 삶이란 제멋대로 나를 재단하기에 내가 뜻하는 바와 같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좌충우돌하고 자기 길을 걷게 되면서 괴로움이 생성된다. 시간이 내게 주문하는 것을 필요한 만큼 행하고 나를 거부하는 부분에서는 적당하게 물러섰다가 그래도 내 심상이 요구하는 곳을 향하여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 경계 내에서 승리를 추구하는 과정이 삶이다. 삶이 내게 원하는 것은 일관성도 없고 사상적 줄기도 없는 것이지만 꽤나 그럴듯하게 논리적이고 집요하게 나를 뒤흔들어 놓는다. 내가 나다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계속해서 나를 갱신해 가야 한다. 그 불협화음의 책임조차 내게 떠맡겨지는 것도 숙명이다. 앞으로 바뀐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야 한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생존과 행복을 추도해 나가야 한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지지부진한 삶의 관성을 뛰어넘어야 할 시기이다. 그래서 나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뉴 노멀 시대의 언택트 라이프에 맞춰 각자의 길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 나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에 대한 답은 자유이다. 자유란 무엇인가? 싱싱한 자두를 한 입 깨물어 먹었을 때 단맛을 충분히 음미하는 데에서 느끼는 진정한 감사함이다. 관심 있는 사람의 온유한 눈빛의 반응으로부터 샘솟는 두근거림에서 생의 충만함이 다가올 때 그 느낌입니다. 고된 산행 중에 올려다본 하늘의 높고 푸름 속에서 자연의 신비로움이 와닿았을 때 경이도 자유이다. 또한 사랑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고민을 너끈히 이겨내고 얻는 깨달음도 자유이다. 인간의 모든 여정은 자유를 향하여 열려 있다. 그렇지만 현실의 삶이 이러한 자유를 느끼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나를 어지럽힌다. 그래서 자유의 참모습을 쉬이 지나치게 되고 어디엔가는 있다고 생각하여 항상 떠남을 꿈꾸게 되는 것이다. 분명 현실을 벗어난 곳에서도 자유를 느낄 수는 있다. 그러나 되도록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자유를 접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할 필요가 있다. 자유는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 또한 나의 과제이다. 생의 뜨거움을 배출할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나 진한 뜨거움을 다독이며 자기 그림을 완성해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자기 치유와 위로의 방법으로 이 글을 준비했다. 내 인생의 새 여자, 격려와 우려 속에 평생 마음 졸이며 삶의 고난을 이어온 엄마 이용재 여사와 나를 반강제로 머슴살이를 시켰으나 결국은 그 세밀한 내용들이
나를 버티게 해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아내, 내 유전자 사본을 갖고 있는 에너지의 원천인 딸에게 감사한다. 그녀들의 사랑이 곧 나의 자유의 등불이었으며 힘들 때 말 걸어주는 위로의 샘물이었음을 언제나 느낀다. 2021년 6월 홍시율. (1장) 일상으로부터의 자유. 고통이 있기에 행복도 있다. 자동차 바퀴에 타이어를 지지해주며 차축과 브레이크 드럼을 감싸고 있는 부분인 휠 캡의 디자인은 다양하지만 그 개수는 대부분 홀수로 만들어진다. 휠 캡 재료의 강도가 충분히 보장되는 오늘날에는 짝수 휠 캡도 나오기도 하지만 많이 적용하지는 않는다. 모든 재료 혹은 재료의 구성물로 조립된 기계류는 고유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서 반복해서 구동시키다 보면 가장 취약한 부분에 균열이 생기고 깨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칭 구조를 만들지는 않는다. 물론 휠 캡은 하중을 많이 받는 부품은 아니어서 디자인 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은 사실이다. 오늘날에는 차종에 따라서 휠 캡을 차체의 중요한 구조물로 인식한다. 기계의 부속품인 기어의 톱니도 홀수로 이루어진다. 반복적으로 작용하는 톱니의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설계이다. 그런데 홀수조차도 그냥 홀수가 아니라 소수점으로 이어지는 홀수여야 한다. 서로 수없이 맞물려 돌아가다 보면 정기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톱니들의 조합이 생기는데 이런 조건을 최대한 피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극도의 피로를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으려고 가급적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수를 사용해야 한다. 공학에서는 기계 진동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어서 단순한 구조 설계로부터 로봇 설계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뭔가 맞아 떨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면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허술한 부분을 찾아내 보강하게 된다. 이럴 때 일에 악귀가 맞아 들어간다고 표현한다. 생활의 모든 부분은 악귀를 맞춰 놓아야 할 것과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할 것으로 분류된다. 지금 맞추지 않는 부분은 훗날 어떤 시점에 이르러서야 맞추게 된다. 일도 주기가 있는 것이라서 지금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조바심에 주기를 앞당겨 마감해버리면 많은 문제점들을 예상해야 한다. 물론 인간은 불완전함 자체도 계획을 한다. 완전하게 악위를 맞춰놓고 그것이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 일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엉성하게 헝클어져 버리던가 의미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일부러 불완전함을 시도함으로써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따로 구상하기도 한다. 일의 마감을 늦춰 훗날의 이익을 도모하며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계획이다. 일은 조금 느슨하게 여유를 주면 나중에 다른 일에 실마리가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혹은 필요에 따라서 불완전함을 추구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다. 누구나 고통 속의 크나큰 행복보다 고통 없는 소소한 행복을 원하지 않을까? 일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고통은 생성되지만 어쩌면 시간의 속성인 관계로 항상 제멋대로 배태되고 사라진다. 사회적인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일이라고 해도 내 마음 같지 않은 부분에서 고통이 따라붙는다. 삶은 무의의 세계가 아니라
유위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아귀가 잘 맞지 않는 부분에서 고통이 생성된다. 자동차 바퀴의 휠캡 개수처럼 일부러 홀수로 변수를 상정해 놓고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이 더 피로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삶은 고통을 전제로 계획되지는 않는다. 고통은 상수도, 변수도 아닌 일종의 심리적 효과이다. 스트레스가 심할 거라는 예측이 있으면 애둘러 돌아갈 수는 있다. 또한 상식이 통하고 먹이 확보가 수월하며 법과 질서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회라면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낮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회라면 구성원들 간의 치열한 알력도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심리적인 안정 속에서야 자잘한 실수들도 피하고 부적절한 말도 사귈 수 있으며 욕심도 합리적으로 자제되고 사람들 간의 마찰도 최소화하여 고립감도 완화된다. 그래서 많이 읽고 많이 깨우치더라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야 사람은 평화를 얻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반성도 없으며 자격지심과 의심과 오만만이 남았다면 답이 없는 경우이다. 결혼하고 애들 잘 키우고 집 장만해서 안정된 노후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과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 공통 과제들과 더불어 인생은 자기 스스로를 뛰어넘기 위한 노력 속에서 자기 개별 과제가 엿보인다. 자기를 멀리서 바라보지 못한다면 과제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다. 계획에 없던 고통이 불현듯 다가올 때 그것을 뚝심 있게 인내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기회는 위기와 함께 온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에 행복해야 한다는 말에 익숙해져 있다. 그렇지만 다양한 갈래로 이루어지는 삶에서 자기 행복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다른 부분은 점차적으로 행복 지수를 끌어올린다. 행복은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오기 때문에 갖고 싶은 물건을 산다고 해서 행복한 마음이 삶의 모든 피로를 풀어주지는 못한다. 대부분의 행복은 일시적인 감동은 있지만 그 효과는 지엽적으로 찾아온다. 따라서 큰 과제의 완성에는 큰 행복이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행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일이 성사되는 주기에 맞춰 자기를 수련하며 행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다. 소소한 행복만을 꿈꾸며 기대치를 낮춰 놓는다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누군들 처음부터 소확행을 꿈꾸고 싶겠는가? 현실에 처한 상황이 그만큼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충분한 인생과 다양한 경험으로 누적된 지혜들이 세상의 굴레를 떠나 자신만의 행복을 만끽하라고 조언한다면 그것은 시기적절한 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막 시작하는 인생들에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문한다면 과연 그것이 시적절한 말일까? 아직도 많은 인생의 선배들은 가급적 멀리 보고 큰 꿈을 꾸고 어려운 일에 도전해보라고 말한다. 또한 치열하게 자신을 독려해가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모습을 행복이라는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는다. 현실적으로 검증된 길을 따라서 간다거나
안정적인 직업을 권하는 것 또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삶의 고통을 고통으로서만 인지하여 견디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는 없다. 그곳에서 내성을 기르고 새로운 꿈을 꾸고 행복의 씨앗을 품어 삶의 자양분으로 삼는다. 고통이 있기에 행복도 있다. 보다 정확하게는 고통을 통하여 행복이 인지되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고통과 행복은 섞여서 진행된다. 무조건 큰 길로만 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자신의 진로를 명확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부딪히면서 느끼고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많은 상처를 받으며 전진하겠지만 껍질을 깨고 나오는 새가 자기를 되돌아보았을 때 단지 알껍질의 상처였을 뿐이라고 여기면서 담대한 모습으로 걸어가길 기대한다. 고통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그러나 고통으로 강해지지 못한 사람은 죽고 만다. 행복한 때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고난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 칼 힐티. 새싹이 돋아나는 이치. 소일거리 삼아 화초를 가꾸는 시간이 계속되면서 나 아닌 다른 생명체들에 대한 관심도 늘어간다는 사실을 가끔씩 실감한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도 같은 이해를 동반할 것이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카페에서든 실내 공기 정화와 인테리어를 목적으로 화분을 들여놓고 화초를 돌본다. 자영업자들이 사업체를 새로 열면서 선물로 들여온 화초를 밖에 내놓아 추위에 얼어 죽는 것을 볼 때면 늘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축하 문구가 새겨진 포장 매듭이 시든 화초와 대비되어 유난히 눈에 띄는 것도 볼썽사나운 일이다.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행위는 인간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누구나 자신의 삶이 관심받는 인생이기를 기대하지만 어떤 특정한 순간이나 그 이상의 조명은 연예인이나 정치인 혹은 유명한 학자나 예술가들을 제외하면 평상적이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인정 욕구라는 것이 생겨났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호응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조명을 받으며 인기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는 늘 개인을 위축시키게 마련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자칫 욕구에 대한 강박으로 자기를 속이거나 불건전한 길로 빠져들기도 한다. 그만큼 인간의 주체는 견고한 듯 하면서도 주변의 시선에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것이다. 독립적이면서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미래에 대한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누군가의 조언이나 배려를 필요로 하는 시기가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자신을 맞추려는 시도를 통해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켜나가고자 한다. 외로움과 자존감 혹은 인정 강박 등으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건전하지 않은 종교에 발을 디디게 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 동양 사회의 종교는 개인의 주체적 경험보다는 친분을 통해 추구되는 측면이 강하다. 개인의 자존감이 인정 욕구를 통해 지탱되는 것은 서양보다는 동양에서 더 두드러진다는 견해가 보편적이다.
그것은 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벳이 생각의 지도에서 말했듯이 동양인들은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상호 의존적 단서들을 통해 끊임없이 유도되고 서양인들은 독립적인 단서들을 통해 늘 점화된다는 견해와 일치한다. 서구 교육을 받아온 세대들이 이미 기성세대로 편입된 지 오래 지났음에도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습속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사건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관점을 가진다는 것은 단점보다는 장점에 가깝다. 타인의 감정을 예측해서 언어를 표현하는 사회성 측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진행된다. 문화 심리학에서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개별 속성에 대한 접근과 상황 요인들을 통한 접근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타자에 대한 배려나 관심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는 아니다. 그것은 개별 인격들의 성숙도에 따라서 세분되는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에서 비롯되는 사항들이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문화적 습속으로 작용되어 왔던 까닭으로 자기 행동에 대한 사회적 시각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타자의 시각에 반응하여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개인의 선택이 주변 상황에 따라 과도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 단점에 가깝다. 이것은 불필요한 규준 하나가 따로 작동되는 것이며 불편한 옷 하나를 더 껴입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경험을 개인이 거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사회 적응 측면에서 무리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인정 욕구가 강한 집착을 낳음으로써 초래되는 개인의 감정 낭비는 창조적 삶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래서 개인은 스스로 사회적 시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으면서 사회의 기준을 무리하게 훼손하지 않는 적당한 완충지대를 설정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자기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서 정서적 양극단을 피하고 스스로의 중심을 유지하게 된다. 이것은 오늘날 전통적 문화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서구식 교육을 받아왔던 거의 모든 세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개별 문화에 대한 시각 차이가 큰 까닭도 개인별로 자기 자신에게 친근하거나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기를 숨길 수 있는 전통 문화의 범위를 각자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곳에서 치열한 논쟁거리가 생성되기도 한다. 타인의 감정에 대한 배려가 개별 인격 확충의 연장선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일이다. 타자에 대한 관심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으로 귀결된다. 우리가 누군가와 공감을 이룬다는 것은 자기 확장이기 때문에 연출되어진 공감이 개인의 아타락시아를 건드리는 일은 없다. 또한 타자에 대한 관심은 자아가 고독 속에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정점에 대한 갈망에서 해방되는 출구이기에 개인에게 자유를 주며 집착과 결벽으로부터의 변리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주체를 보다 확충된 새로운 주체로 이행하는 중에는 타자에 대한 애정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관심받기에서 관심 주기를 함으로써 한층 더 성숙한 주체의 모습을 갖게 된다. 삶은 현실이기 때문에 전략적 애정이 개입할 틈이 생성되지만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자아가 개인의 함량 충족에 일조하기는 어렵다.
타인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다. 가난하고 불편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공공정책의 한 틀로 자리 잡은 것은 다분히 따뜻한 자본주의나 개량사회주의라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각박해지는 사회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우려에 대한 개인들의 의식이 사회 저변에 깔려 있다. 한편으로는 일반 시민들의 의식은 나 아닌 타인의 관심 속에서 피어난다. 경직된 마음을 열고 슬픈 타자에 대해 눈을 돌리고 개인의 발전과 함량 확보를 추구하는 일에는 다단한 자극들이 촉매제로서 작용하게 된다. 그 자극들은 좀채 움직이려 들지 않는 자아를 향한 일침이기에 부드럽고 신선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드물다. 대부분 개인 간의 충돌이나 사회적 압력 혹은 마음의 고통을 거쳐서 배태되는데 이를 한 발 물러서서 겸허한 태도로 자기를 바라보았을 때에야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된다. 자기의 변화를 거부하는 억센 고집으로는 삶의 중요한 기회를 얻지 못한다. 부술 것을 과감히 부수었을 때 내부에서 새살이 돋아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사르트르는 책임의 각오가 수반되는 의식적인 마음가짐을 앙가제라고 했다. 이것은 자기의 말과 행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혹은 관여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개인에게 있어서 결혼을 하고자 하는 계획, 직장인으로서의 입사, 사회의 어떤 조직에 몸담았을 때의 상황, 아이의 임신 등 어떤 말이나 행위에 뒤따르는 책임과 참여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인 동의는 스스로의 자유를 구속하지만 그것은 행복을 전제로 하는 자발적 구속이기에 적극적일 수 있다. 우리는 멋진 풍경이나 아름다운 예술작품, 영화나 오페라를 감상하거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접할 때 전율을 느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을 열무로 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도 짜릿한 흥분을 맛볼 수 있다. 깨달음의 충격이 크면 클수록 카타르시스도 커진다. 주체는 보강되고 세상은 바뀐 나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된다. 한 개인이 사회의 크고 작은 모든 구조물을 일거에 바라보기는 힘들다. 큰 틀에서는 학문의 도움을 받으며 작은 틀들은 저마다의 경험 속에서 배양된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세계와 없는 세계로 나뉠 수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한 포기가 가져오는 암울한 미래는 개인의 시야를 한정시켜버린다. 또한 그 빈자리에 갖은 억측과 악설들이 들어차게 되며 개인의 책임감은 점차 빛을 잃게 된다. 고집을 버리는 것은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지만 작은 자존심을 자제하면 큰 자존감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다. 화초를 가꾸다 보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새싹이 나오는 장면일 것이다. 물론 꽃 몽우리가 맺고 꽃이 피고 새로운 가지가 나올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새싹은 모든 후속 변화들에 견주어서 가장 흥분되는 변화일 것이다. 몇 달 지나다 보면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시간의 흐름을 실감하게 된다. 새싹이 움트는 모습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신비롭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식물도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생김새대로 자기 방식대로 제 습속대로 다양한 모습을 하고 싹을 틔운다.
녹보수라는 실내 화초는 주된 가지의 양쪽으로 대칭이 되게 동시에 싹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흡사 여치의 어린 날개처럼 살며시 밀고 나온다. 인도 고무나무는 잎이 돌돌 말아져서 싹이 나오는데 잎의 오른쪽 부분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을 서서히 펴서 손바닥만한 잎이 다 펴질 때까지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떡갈나무도 역시 잎을 말았다가 서서히 편다. 금전수는 가지에 달라붙어 있던 잎들도 동시에 자라다가 어느 정도 자라는 것을 멈추었을 때 잎들을 양쪽으로 활짝 편다. 대부분의 밭작물 씨앗들은 고개를 숙이고 뿌리의 힘으로 땅을 밀치고 나온다. 그리고 햇볕을 받아 고개를 든 뒤에 본래의 씨앗 한가운데를 양쪽으로 활짝 열고 잎사귀를 파릇하게 선보인다. 사람 개개인이 타인에게 자기 마음을 여는 외양도 이와 닮아서 자기 방식대로의 고유의 형태를 띠는 독특한 모습일 것이다. 사람은 자기를 여는 만큼 더 커지고 세련되어지며 그 희열도 상당할 것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 속에서 부족한 부분들도 활짝 개화되면 언젠가는 진짜 어른이 될 날이 있지 않겠는가. 관심. 남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싶거든 당신 자신의 눈과 귀를 닫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표시하라. 이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불가능하다. 로렌스 굴드. 경험이 없으면 의미도 없다. 오랜만에 운동화를 주문했다. 한 번 사면 5, 6년은 충분히 신고 다니는데 뒷굽이 달아 큰맘 먹고 새로 주문하기로 했다. 등산화나 트레킹화는 운동화보다 발치수를 5에서 10mm 정도 더 크게 구입해야 무리가 없다.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조금 두껍게 재단을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선택해야 한다. 특히 밀리미터가 아닌 인치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실제 발의 치수와 차이가 크다. 내가 찾는 것은 등산화 겸 보행화인데 안나푸르나나 마테호른산을 등반할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북한산이나 관악산 또는 서울 근교의 700~800m 고지를 찾는 데는 가볍고 질긴 것이 적당했다. 전문 등산화는 무겁고 잔돌이 많은 지역에서 감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 가볍고 마찰력이 좋은 제품을 선호한다. 물론 내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지 사람마다 달라서 정답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오랜 기간의 산행이라면 당연히 발의 피로와 부상을 줄일 수 있는 발목까지 올라오는 것이 좋다. 신발을 주문하고 나니 아무래도 아내의 등산화가 마음에 걸렸다. 분명히 내 신발을 보면 자기 것도 사달라고 할 것이기에 이번 기회에 같이 주문하기로 했다. 아내와 딸의 신발은 보통 1, 2년에 한 번씩 사는데 특정 상표를 고집해서 지출의 규모가 다르다. 반면에 나는 길을 가다가 튼튼해 보이고 디자인도 무난하면 2, 3만 원대의 운동화를 고른다. 가끔 백화점 앞에서 할인하는 곳을 기웃거려 보지만 내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러다 나도 은근히 유명 제품을 신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이다. 게다가 나만 시장표 신발을 사서 애지중지 몇 년씩 신는다는 것이 갑자기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물론 누가 그러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임에도 부러움이 인 것이다. 그래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주문했고 택배가 도착해서 포장을 열었는데 거기서 좌절을 한번 맛보게 된다. 아내의 신발은 신청한 대로 와서 잘 맞았지만 내 신발은 한 치수가 작아서 발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다. 교환을 신청했더니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분은 엄청 불쌍하고 가련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죄송하지만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신발은 재고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취소 신청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265가 없으면 쇼핑몰에 올리지를 말았어야지. 품절이 되었다고 260을 보내놓고 이제 와서 없다고 하면 어떡하란 말인가. 내 주제에 무슨 알사 신발을 신어본다고. 그냥 포기하고 취소 승낙을 해버렸다. 결국 아내의 좋은 일만 시키고 말았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다른 쇼핑몰에서 같은 신발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사그라들었던 욕심이 다시 고개를 들어 얼른 신청하고 말았다.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재고 부족으로 취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270이 하나 있다는 표시가 보여 결국 덜컥 다시 주문하고 말았다. 욕심을 부리면 고생을 한다. 선택을 하려면 내 맘에 쏙 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해서 더 힘들어진다. 더 이상 욕심내지 않기 위해 서두르는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 이럴 때는 욕심 후퇴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다른 무난한 것을 골라서 욕심을 연착륙시키는 것이다. 드디어 택배가 도착했고 이번에는 무사히 내 발에 안착했다. 한 치수 크게 신청한 것이 오히려 발에 맞았다. 이리저리 둘러보고 신어보고 벗어보고 했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한마디 했다. 신발 하나 가지고 왜 그렇게 유난을 떨어? 매번 좋은 신발을 신어본 사람은 이 마음을 알 리 없을 것이다. 어쨌든 세상 일에 초연함을 견지하고 있었던 나에게도 무력이 있었다는 것이 새삼 실감났다. 부자가 되려면 무력도 필요한 것이라고, 욕심이 있어야 얻는 것도 있다고 했다. 어쨌든 내게는 지금의 즐거움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새 신발이 마음에 들다 보니 그동안 사용해왔던 서류 가방, 혁대, 지갑, 배낭 등이 엄청 허름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내가 이렇게 간사한 사람이었던가? 일찍이 진중하지 못한 사람을 경계해 왔는데 나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였던 모양이구나 싶었다. 그렇다고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해왔던 물품들을 모두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나중에 좀 더 신경 써서 바꾸는 것으로 욕심과 타협을 보았다. 예전에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게 되자 노동자들이 기계에 남학신을 던져 가동을 중단시켰다는 일화가 있다. 그 남학신 이름이 사보여서 사보타주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욕심이 발동하면 무한정 뻗어나갈 것이기에 지체 없이 다 떨어진 운동화 한 짝을 방황하는 욕심에 던져 넣어야 한다. 소유는 욕망의 근원이다. 최소한의 의식주만으로 생활을 이어오다가 산업의 발달로 점차 생필품이 고급화되면서 차이를 통한 자존감을 형성시킨다. 덜 좋은 것을 갖게 된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부러움과 질투가 싹튼다. 갖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서는 능력을 키워 소유를 추구하든지 무소유에 만족하든지 해야 한다.
소유에 초탈한 사람일지라도 작은 자극에도 쉬이 욕망에 노출된다. 욕망의 출구를 극대화시키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사실은 누워서 침뱉기이다. 스스로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내 욕망을 통제해달라는 어리광이나 다름없으니까 말이다. 나는 내버려두고 이 사회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선민 사상에 지나지 않는다. 나만 많이 갖고 나머지는 모두 평등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비뚤어진 소유욕의 반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는 쉽다. 집단적인 힘을 사용하여 제도를 만들고 이익을 취하면서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옆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이들이 언론에 자주 노출된다. 그러면서 나도 적당히 더럽기는 하지만 세상이 원래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다수를 이해시키려고 한다. 욕망이 나쁜 것은 아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욕망이 나쁜 것이다. 그것은 생존 본능에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 삶의 방향을 1차적으로 지휘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이 자기 용량을 초과하여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욕망을 제어하는 상위 지휘소는 이성인데 이성도 때로는 혹은 자주 욕망에 동조함으로써 실리를 챙기려고 한다. 그것이 반복되면 이성 또한 욕망에게 잠식당한다. 욕망이란 바이러스가 이성을 점차 마비시키면 오히려 이성은 좌절하기는커녕 욕망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된다. 이때 정신 차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이성의 주인인 자아의 양심이다. 급격하게 기울어져서 스스로를 침몰시킬지도 모를 인격이란 배를 바로 세우려고 한다.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정도를 벗어난 욕망이 개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을지도 모를 위험 앞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다. 변덕이란 선택의 불완전성을 보강하기 위한 사유의 결실이다. 이 또한 욕망처럼 나쁜 것이 아니다. 개인 균형의 기울어짐은 마음의 불편함으로 즉시 나타난다. 이를 보정하려면 선택을 수정해야 하는데 중도에 여러 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선택도 있지만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선택도 있다. 결정된 선택을 변경하려면 이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해 당사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몇 단계를 통해서야 선택을 갱신할 수 있다. 아주 기묘한 일의 변경조차 늘 일상적인 것임에도 사람 사이의 신뢰라는 것이 자주 번복하다 보면 연결고리가 약해진다. 행동은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해도 잦은 변덕은 무해하지가 않다. 변덕이 과하면 신뢰를 잃고 관계가 어그러진다. 인간의 마음은 쉴 새 없이 변덕을 부린다.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전화를 할까 말까 괜찮은 화초를 골랐더라도 아까 옆에 있던 것을 골랐으면 더 잘 어울렸을 텐데 하고 후회한다. 관계에 엮이지 않은 변덕은 마음의 불편함만 있고 일이 번거로울 뿐이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타자가 개입된 상태에서의 변덕은 나의 평판에 영향을 미치고 인격에도 흠을 가져온다. 그래서 손해인 줄 알면서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한 번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장 난처한 경우는 물건의 품질이 아니라 나와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있다. 그렇다고 내 체형과 어깨선, 발 모양, 피부톤을 탓할 수는 없다. 무엇을 입든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지만 명품이라도 어색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쓰던 것을
가급적 오래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좋아하는 색깔도 있지만 내게 잘 맞는 것은 따로 있어서 사놓고도 전전긍긍하게 되는 일도 생긴다. 변명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설명이다. 설득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해 당사자의 추인이 결정되지만 굳이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의심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해도 진심은 통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 너무 많이 속아왔기 때문이다. 변덕은 욕망의 발로이고 선택을 그 도구로 사용한다. 모든 욕망은 선택을 예정하는 선전포고 행위이다. 비록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도 순간의 생각에 눈에 스냅 사진처럼 저장해 놓은 상태라면 언젠가는 내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택 행위의 기준에는 좋은 것,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 마음이 간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느끼는 인간의 감각이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지만 경험을 통해서 얻은 분석이 이를 추인함으로써 이루어지기도 한다. 본능과 경험의 합작품이 곧 마음이다. 본능에 끌리지 않는다면 경험에 의지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부족하면 타인의 경험을 의지해야 한다. 부족한 것은 유추해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모험을 하게 된다. 확신에 의한 선택이든 모험에 따른 선택이든 인간은 자기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확신으로 인한 선택이 나를 배신하는 상황도 있고 단지 모험이었을 뿐인데도 찬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확신과 모험의 중간에 있는 직관을 사용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흔히 절대적 직관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자신이 기억해내지 못하는 경험과 추론들이 무의식 속에 도사리고 있다가 튀어나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종 이것에 의지한다. 직관을 통한 선택이 반드시 옳지 않음에도 신뢰하는 데에는 어쩌다 한번 잘 맞았던 경험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서다. 이것은 동전덩지기와 같은 모험적 선택보다는 합리적일 거라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직관은 미래의 내가 과거에 나에게 보내는 내밀한 신호도 아니며 신의 입김이 작용하는 예정된 의식도 아니다. 목적을 위해 자기 직관을 왜곡시키는 능력도 인간에게는 존재한다. 현재의 명확한 인식도 내 의식의 외곽으로 서서히 밀려나다가 갑자기 직관으로 탈바꿈되기도 한다. 직관은 과거의 명확한 인식과 무의식적인 계산이 나의 성향에 반영된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직관에도 은근슬쩍 자기 흔적을 생긴다. 명확한 인식은 세월이 지나 다듬어지고 둥그스름해져서 점차 나의 성향에 맞게 자리 잡을 것이므로 입력할 때와 출력할 때 차이가 발생한다. 기억력의 한계와 내 삶의 관성이 인식을 왜곡시키는 현상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고 급기야 정반대로 튀어나오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험보다는 훨씬 세련된 방법으로 그것을 추종한다. 욕망이 본능이라면 경험은 필터와 같다. 모든 욕망은 자기 경험을 통과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욕망이 과도하면 경험을 무시하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와 용기라고 배웠다. 하지만 일정 부분 의지와 용기가 결여된 욕망만의 상태로 우리 몸을 빠져나가는데 이것을 일탈이라고 일컫는다.
경험이 세밀하고 주체적일수록 인식이 고양되고 삶의 지각은 깊이를 더한다. 그런데 행복의 추구와 성취가 욕망만으로 추진되지는 않는다. 욕망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미를 반영시켜야 한다. 의미를 찾게 되면 드디어 욕망은 자기에게 혹은 타인에게 인정받는다. 바슐라르는 욕구란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한 본능적이고 생리적인 것이지만 욕망은 욕구 위에 모자란 것을 더 쌓으려는 정신적인 요구라고 말했다. 종교에서도 욕구는 한정적이고 욕망은 무한정한 것이기에 욕구를 줄여나가면 욕망도 점차 자제된다고 말한다. 욕망에는 열등감이 상재하지만 욕구에는 그것이 없다. 열등감에 의미를 부여하면 의지가 되기도 한다. 의미라는 인식의 줄기를 마련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우리는 소위 갖다 붙인다라고 표현하는데 해석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본인 스스로 어떤 거창하거나 아니면 소박한 이유를 드는 것으로서 의미는 나름의 역할을 맡는다. 같은 행위라고 해도 최초의 의미와 나중의 의미가 달라진다. 의미를 부여하는 이가 새로운 시각을 통해 원래의 의미를 보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심리 기제 중의 하나인 합리화의 영향이다. 그런데 왜 의미는 갱신되는 것일까? 그것은 경험이 보강되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문제의식, 해결 능력, 사회적 시각과 사람을 해석할 줄 아는 깊이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의 의미는 확충된다. 타인의 경험으로 인간은 보다 현명해지기도 하지만 자신의 경험으로 얻은 깨우침조차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고 심지어 잊어버리기도 한다. 경험은 인식에 계속 머무르지 못하고 시간의 모래 속에 쓸려 나간다. 새로운 의미를 심어줄 새로운 경험이 필요한 것이다. 의미는 고통 속에서 태동되고 고통이 인간을 만든다. 경험이 없으면 의미도 없다. 관념적으로 정립된 나의 시각은 경험 없이는 공허한 것이다. 경험 속에서 느끼는 진솔함이 나만의 독자적인 의미가 된다. 그리고 경험 속에서 욕망은 정제되고 선택된다. 욕망의 자제와 더불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평온이 존재한다. 등산 배낭을 새로 살지 말지, 25리터를 살지, 28리터를 살지 고민하고 있지만 차라리 선택하지 않고 이 상태를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사실 정신없이 바쁘면 욕망도 발현될 기회가 줄어든다. 사는 것과 사지 않는 것의 중간 상태에 머물면서 긴장을 유지하는 것도 효과가 있으니까. 어쩌면 욕망이 제 풀에 꺾여 스스로 지쳐버릴지도 모르지 않겠는가.